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 구속된 후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사흘 전부터 현장을 답사하고 온라인에서 집단 행동을 부추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하거나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2명을 추가 구속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큰 눈이 내리고 곧바로 한파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고향 오갈 때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을 앞서 2번에 걸쳐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번 다 법원은 불허했죠. 오늘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해 의견을 모은 결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 기소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검찰이 결국 구속 기소로 결정했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오후 7시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전국 검사장급 이상 간부 회의까지 열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지 고심했었는데요. 석방이냐 구속 기소냐 선택지를 두고 회의를 했는데 검찰 간부들 다수가 구속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검찰은 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지 3일 만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주요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 기소한 만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역시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기존에 구속 기소된 주요 계엄군,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 기록이 탄탄한 만큼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요,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뭔가요? 네, 검찰은 공지를 내면서 구속 기소 결정에 대한 사유와 적용 혐의도 함께 설명했는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구속 기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혐의에 대해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될 텐데 앞으로 쟁점은 뭡니까? 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구속 기소한 피고인들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라고 봤습니다.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과 국회 봉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주요 계엄군 지휘부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체포 지시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한 차례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검찰이지만 그간의 수사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입증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면서 검찰은 대면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와 폰 같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기회도 없어지게 됩니다. 검찰이 미리 공소장을 준비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러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까지 시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한마디의 진술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하지 못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통해 혐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전략이었지만 불가능해졌습니다. 무효인 체포영장에 기해서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장관과 군사령관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증을 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패해 비화폰과 서버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은 대면 조사가 없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군 사령관들, 경찰청장 등의 진술과 CCTV 등 증거만으로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밝히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는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보완 수사를 해도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하고 대면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넘긴 자료만으론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으로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특히 법원이 강제 수사에 대한 지적을 한 건 검찰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연장 요청을 기각하며 강제 수사의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인 강제 수사가 쉽지 않아진 건데 윤 대통령 측의 수사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 후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지만 주도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허가 없이는 내란죄 입증에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계엄 핵심 관계자를 수사하며 확보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재판에서 대응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검찰이 구속 기소로 방향을 잡은 배경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조팀 우종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느냐 석방하느냐 생각보다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검사장 회의부터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단이 나오기까지 9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결국 구속 기소든 석방이든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이 찝찝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 기자가 얘기하는 그 찝찝한 이유, 이번에는 구속 기소로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기는커녕 시도조차 한번 못 해보고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검찰에 넘긴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보완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여기에 내란 수사, 또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큰 사건을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석방을 해서라도 수사를 좀 더 하고 재판에 넘기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선택지도 사실 쉽지 않은 게요. 이게 석방한다고 해서 보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장담을 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대면 조사를 하려면 소환 통보를 했을 때 전적으로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지에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 측이 검찰도 내란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서 거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사령관들, 경찰 고위직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모두 구속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불구속 기소를 한다? 이거는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결국 검찰의 선택은 구속 기소였습니다. 이쪽이 위험 부담이 좀 적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쪽이든 잃을 게 있지만 결국 구속 기소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잃을 게 더 적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장관과 여러 사령관 등을 조사하면서 이 계엄 선포부터 국회 장악 시도까지 윤 대통령이 내린 여러 지시를 상당히 자세하게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해서 그래도 재판에서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는데 충분히 자신 있다 이런 결정을 아무래도 내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은 오늘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법원 결정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냈어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이 구속 기소 사실을 알리면서 법원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검찰 특수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구속 기소 공지에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검찰청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서요, 이 검사장 회의의 참석자들은 보완 수사 등 직무 범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등 형사차법 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모두가 같이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으니까 앞으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 진행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요, 이 피고인이죠, 이제 피고인 신분이 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1차적으로 6개월,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서 최종적으로 1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예. 이 때문에 먼저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재판처럼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헌재 탄핵 심판이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만큼 이를 피해서 재판 기일은 월수금 중에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윤 대통령은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 모두 법원이나 헌재로 출석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재판이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원 재판이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재판이 시작되면요,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 여러 증인들의 진술들도 함께 법정에서 공개가 되죠. 이 탄핵 심판에서 물론 채택한 증인들도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증인들 혹은 같은 증인이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또 새로운 증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탄핵 심판에서 또 증거로 추가로 채택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탄핵 심판에서도 유불리를 가르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겠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한 바 있죠.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수 기자, 변호인단 입장이 나왔나요? 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단 명의의 구체적인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입장문을 예고만 한 상황입니다. 즉시 입장문을 내지는 않을 것이며 변호인단 내부 의견을 정리하는 중이란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간의 입장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어젯밤 구속기간 연장 불허 직후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오늘 오전에도 즉시 석방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어제는 법원의 판단 해석에 주력하는 주장을 했다면 오늘은 구속기간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미 구속기한은 어제, 그러니까 25일 자정으로 만료됐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 기간은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해당 소요 시간을 다 더했을 때 48시간이 안 되므로 하루만 공제해서 27일까지 구속기간이란 검찰 입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2007년 법 개정 이후 영장실질심사는 의무화됐기에 이 해당 소요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법 수사라고 규정하고 구속 기소가 무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여론전도 추가로 펼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오늘 오후에는 재차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중앙선관위가 서버 포렌식 등 검증 절차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앞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지지자들 역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그곳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 등을 외쳤는데요. 조금 전 검찰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검찰이 잘못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탄핵을 지지하는 측의 시위대는 확성기를 통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노래를 틀고 발언을 이어가 이따금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있던 만큼 석방을 지지했던
석방을 기대했던 지지자들이 거친 행동을 보일까 경찰은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흥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밤 늦게까지 지지자들의 항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검찰이 피하지 못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단죄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법원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이규욱 기자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네, 국회입니다.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양당은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검찰이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고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꼬집은 건데요. 국민의힘은 검찰이 온갖 불법,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과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당연한 구속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의아하다며 앞으로는 머뭇거리지 말란 경고의 뜻을 전했습니다. 법원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규욱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사전에 모의된 듯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법원을 미리 답사하거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법원은 당시 서부지법에 불을 지르려 했던 10대를 포함해 2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흘 전인 지난 16일 한 온라인 2030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분노한 지지자가 서부지법을 둘러본 사진과 함께 담이 낮아 진입하기 좋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전날인 17일에도 다른 게시판에 공수처 차량의 차종과 번호가 공유됐습니다. 집단난동 당일인 19일 새벽엔 복면과 전투화를 착용하고 둔기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엔 윤 대통령 체포일인 15일부터 집단난동 사태가 벌어진 19일까지 27만 4천여 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에선 이들이 그동안 온라인에 올린 글처럼 무차별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을 촬영한 유튜버들은 경찰이 버스로 시위대를 밀어버렸다는 등 허위 주장을 퍼뜨려 과격 시위에 불씨를 키웠습니다. 난동 혐의로 붙잡힌 90명 중 몇몇은 자신이 체포됐다는 인증 글도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법원은 서부지법에 난입하거나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10대 남성 등 2명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이거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탄 차량을 막아서는 등 서부지법 난동으로 구속된 인원은 61명으로 늘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설 연휴를 거치며 민심이 어디로 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층을 잡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고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 행보로 중도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용산소방서와 한남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은 곳입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경찰 특수활동비를 회복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민생을 위해 야당과 협력하겠지만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데서 벗어나서
민생 부분에 대해서 여당하고 협력을 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라고 당에 주문했습니다. 연금개혁이라는 굵직한 민생 현안을 선점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3일에도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쟁점인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캐스팅 보트를 쥔 중도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조입니다. 개혁신당 지도부가 오늘 당원 투표를 통해 허은하 대표의 퇴진을 결정했습니다. 허 대표는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당내 갈등 격화로 대선 출마를 시사한 이준석 의원의 대권 가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지도부가 당원 소환 투표를 통해 허은하 대표의 당 대표직 상실을 의결했습니다. 이틀간 허 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에 당원 2만 1,000여 명이 참여해 91%가 넘게 찬성했습니다. 허 대표의 측근인 조대원 최고위원도 92% 이상 찬성으로 직을 상실했습니다. 당대표 허은하와 최고위원 조대원은 소환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빨리 당의 혼란을 적극적으로 수습해서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불법으로 점철된 원천 무효 행위라며 법원에 당원 소환 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 사모임의 김철근 사당화 쿠데타에 맞서 탱크 앞에 선 심정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당내 갈등이 절정으로 격화하면서 대선 출마를 시사한 이준석 의원의 대권 가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의원 3명에 불과한 소수 정당조차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리더십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내 갈등에 파묻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을 대체할 새로운 보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설 연휴 여론 흐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국회팀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여야는 일단 중도층 표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변하지 않는 정설인데요. 예. 최근 이 같은 여야의 움직임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양극단화, 갈수록 양측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야 주자 가상 대결을 보면 이런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각각 47%와 45%로 조사됐는데요. 접전 양상입니다. 특히 여야 주자 가상 대결에선 야권의 이재명 대표 독주 속에 여권에선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눈에 띕니다. 바탕엔 보수층이 결집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계엄 직후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다 대선 출마 여부에도 대통령 복귀가 우선이라는 언급도 지지층에 대한 호소력을 높인 걸로 보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긍정과 부정 반응이 교차하는 가운데 확장 가능성 여부엔 여전히 의문입니다. 결국 중도층에 통하겠냐는 겁니다. 예, 중요한 거는 최 기자가 앞서 얘기한 대로 중도층입니다. 그러면 중도층의 표심, 여론은 어때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40%로 오차 범인의 접전 양상입니다. 그런데 중도층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야 지지도가 각각 24%와 44%로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고 개별 정당에 대한 신뢰도에선 정당별로 결과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이슈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부동층이라고도 불립니다. 예, 중도층, 부동층 잡는 게 뭐 말로는 쉽겠지만 사실 여야 모두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야 모두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뚜렷한 건 맞지만 탄핵이나 수사에 대한 부정 여론은 여전히 높습니다. 실제로 중도층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각 71% 대 21%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강성층 지지에 환호할 게 아니라 이러한 중도층 민심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지금 지지율의 근간을 이루는 강성 지지층을 외면할 수도 없어 고심이 큰데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줄곧 강성 지지층을 믿고 강공 모드를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여당의 지지율이 역전되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큽니다.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보다는 중도층을 가져오는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또 하나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특징이 2030 세대 안에서 남녀의 정치 성향이 크게 다르게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2030 표심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엄 이후 탄핵 사태까지 주요 집회 현장에선 2030 여성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반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선 2030 남성들이 많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18세에서 29세 남성 중 40%가 보수라고 밝혔고 진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에 불과했습니다. 30대 남성 역시 보수는 40%, 진보는 21%에 불과했습니다. 2030이라는 젊은 층의 표심이 남녀 성별로 갈리고 있는데 여기엔 젠더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여야 모두 연령별, 성별,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맞춤형 전략을 짜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지자들 앞에서 3선, 4선을 거론했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농담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반응인데요. 트럼프의 최측근인 하원 의원은 최근 3선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잠시 후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인 농담을 건네자 지지자들이 크게 환호합니다. It will be the greatest honor of my life to serve not once but twice or 3 times or 4 times now. Headlines from the fake news. 이후 대통령직을 2번 수행할 것이라며 발을 뺐지만 3선 도전이 진짜 속마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3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앤디 오글스 하원 의원이 3선 허용 개헌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2회 초과 금지 내용이 담긴 미수정헌법 조항을 개정하자는 건데 대통령이 3년임 또는 연임 후 3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결국 연임 없이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3선이 가능해져 트럼프 맞춤형 조항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만 개헌을 위해선 결의안 아닌 별도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고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어려워 3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설 연휴 이틀째 날입니다. 포근한 날씨는 오늘까지, 내일 새벽부터는 눈도 많이 오고 추워집니다. 차량 월동 장비를 잘 갖추고 고향 오가는 길 운전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신다면 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인라인과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온 가족이 자전거를 타고 따뜻한 날씨를 즐깁니다. 오늘 날씨가 포근해서 엄마 아빠랑 자전거 타러 나왔는데 오랜만에 자전거 타니까 꽤 기분도 좋고 재밌었어요. 설 연휴 둘째 날인 오늘날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 8도, 부산이 11도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전국에 눈이 내리겠는데 시간당 3에서 5cm의 폭설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인 28일까지 적설량은 수도권과 광원, 전북이 10에서 20cm, 충청은 5에서 15cm, 경남북은 3에서 10cm가 내릴 전망입니다. 27일 저기압이 통과한 이후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가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쏟아진 눈이 한파로 얼어붙으며 전국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사고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휴로 교통 이동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날씨와 도로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안전 운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중국도 모레부터 음력설인 춘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14억 인구 대국답게 연휴는 시작도 안 했는데 교통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길이 하도 막히다 보니 고속도로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다네요.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시내의 한 도로입니다. 평소 같으면 꽉 막혀 있는 곳인데 춘절 연휴를 앞두고 사람들이 도심을 빠져나가 한산합니다. 반면 기차역과 고속도로는 벌써부터 인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휴가 본격 시작되기 전인데도 기차역에는 고향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이미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스트레칭은 기본. 댄스 배틀이 벌어지더니 다른 쪽에선 아이돌처럼 군무를 추기까지 합니다. 휴게소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도 한참 줄을 서야 화장실 출입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마음을 졸인 끝에 겨우 충전소에 도착한 전기차 운전자는 또 한 번의 좌절을 맛봅니다. 차 안에서 10시간을 버틴 한 남성은 자포자기했는지 도로 위에서 새해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춘절 기간에 전국을 오가는 연인원이 사상 최대인 90억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명절 음식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장거리 운전 역시 무척 고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몸을 많이 쓰거나 반대로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명절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는데요. 방치하면 고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이 50대 여성은 허리와 다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가사노동을 생각하면 걱정이 밀려옵니다. 허리가 아프고요. 좀 장시간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뒷다리가 좀 당겨서 발가락까지 전기가 온다? 그런 느낌이에요. 신랑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는 편인데 그래도 이런 명절이 들어오면 주부의 무게는 더 큰 것 같아요. 명절에는 무리한 가사노동이나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이른바 명절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을 평소보다 더 많이 움직이거나 같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아도 통증에 노출됩니다. 가볍게 여겼다가는 악화할 수 있고 고질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관절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 등의 안 좋은 자세로 길게 유지하는 것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칭, 따뜻한 찜질들을 자주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명절 증후군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평소 운동 부족인 사람이 더 취약합니다. 팔다리가 저리거나 근력이 약해지고 통증이 2주 이상 지속할 시에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우리 기업들 바빠졌습니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관세 부과 이슈가 떠오르면서 하나부터 10까지 트럼프 맞춤형으로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 판매가 늘었는데 SUV와 하이브리드 차량 등 고부가 가치 차들의 선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전기차 의무화 철회가 발표되며 전기차 세액공제 등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대차는 수요가 증가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미국 주요 거점 공장을 활용해 확대 생산하며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시장에 가전을 판매하는 삼성전자나 LG전자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이에 한 기업 관계자는 관세, 생산지 다변화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내외부 전문가들이 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LG는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이들 지역에 생산 공장을 세웠던 만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두 기업 모두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일부를 미국으로 옮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현지 생산이 없다면 새로이 공장을 만드는 것, 또한 현지 공장이 있다 그러면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럼프발 파도를 막을 방파제를 어떻게 튼튼히 만들지 우리 기업들의 묘수 찾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은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예보되는데요. 또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눈은 양도 많지만 특히나 습기를 가득 머금은 무거운 눈이라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 동부 지역으로는 30cm 이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10에서 많게는 25cm가 넘는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눈구름과 함께 찬바람도 강하게 밀려듭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은 가파르게 떨어지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시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도 높게 일면서 곳곳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편 운항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텐데요. 중부지방은 서울과 춘천이 영상 2도에 그치겠고 남부지방도 광주가 4도로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설날 당일에도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